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 부인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시부모를 모시다 시부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덩그러니 남은 기와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미모가 빼어난 데다 정절이 굳고 지혜롭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마을에는 그녀의 재산과 미모를 탐내는 사내들이 득실거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긴 자는 바로 죽은 남편의 사촌형인 최 주사였다. 최 주사는 어떻게든 박씨 부인에게서 흠을 잡아 집안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박씨 부인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의 이름은 칠성이로 본래 심성이 악한 자는 아니었으나 노름판에서 빚을 지고 쫓기다 못해 남의 집 담을 넘게 된 것이었다. 칠성이는 살금살금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박씨 부인이 바느질하다 잠시 조는 사이 칠성이는 장롱문을 열고 은비녀며 돈꾸러미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삐그덕 하는 소리에 박씨 부인이 눈을 번쩍 떴다. 눈앞에 시커먼 복면을 쓴 사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를 법도 했으나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다물었다. 비명을 질러봤자 한밤중에 여인의 방에 외간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문이 나면 과부의 신세가 처량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내 오늘 밤 끝장을 보고 말 테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최 주사였다. 최 주사는 며칠 전부터 박씨 부인의 집 근처에 하인들을 매복시켜 놓고 꼬투리 잡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칠성이가 담을 넘는 것을 보고는 옳다구나. 외간 남자와 통정한다고 누명을 씌우려 쳐들어온 것이었다. 쾅쾅쾅 문 열어라. 네가 방금 사내를 끌어들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칠성이는 덜덜 떨며 칼을 빼들고 부인을 위협하려 했다.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어. 하지만 박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칠성이의 손을 잡으며 나직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보시오. 당신이 지금 칼을 휘두르면 당신은 살인자가 되고 나는 환양년이 되어 둘 다 죽소. 내 말대로만 하면 돈도 챙기고 목숨도 부지하게 해주리다. 칠성이는 부인의 기백에 눌려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밖에서 떠드는 자는 내 재산을 노리는 아주버님이요. 당신이 내 죽은 남편. 그러니까 이 집 주인 행세를 하시오. 예? 죽은 남편이라니요? 잔말 말고 저기 윗목에 앉아 등을 돌리고 앉으시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호통만 치면 돼요. 박씨 부인은 재빨리 칠성이의 복면을 벗기고 장롱에서 죽은 남편이 입던 하얀 도포와 탄건을 꺼내 칠성이에게 입혔다. 그리고는 칠성이를 방 안쪽 어두운 곳에 앉혀놓고 방문을 벌컥 열었다. 최 주사가 하인들과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닥쳤다. 내 인연 외간 남자를 방에 들여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그놈을 끌어내라. 최 주사가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뛰어오르려 할 때였다. 박씨 부인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마당으로 뛰어내려가 넙죽 절을 했다. 아이고 아주버님 잘 오셨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 주사는 멈칫했다. 무슨 수작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이 그 이 기일도 아닌데 초저녁부터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글쎄 서방님이 살아서 돌아와 계시지. 뭡니까? 제가 꿈인가 생시인가 하여 말을 걸어도 아무 대답 없이 저렇게 등만 돌리고 앉아 화만 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길 징조가 아닌가 하여 무서워 떨던 참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코웃음을 쳤다.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귀신 타령으로 내 눈을 속이려 들어? 저 안에 있는 놈은 분명 네 기둥 서방일 게다. 최 주사는 성큼성큼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등불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사내가 뒤로 돌아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이 영락없이 죽은 사촌 동생과 비슷하여 최 주사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박씨 부인이 칠성이에게 눈짓을 보냈다. 칠성이는 부인이 미리 일러준 대로 굵고 낮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님은 여전하시구려. 그 목소리는 동굴 속에서 울리는 듯 음산하게 깔렸다. 최 주사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칠성이는 박씨 부인이 급하게 귀띔해준 집안의 내력을 읊기 시작했다. 형님, 제가 죽고 나서 제 처와 자식 같은 조카를 보살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제 제사상에 올릴 쌀가마니까지 탐내셨습니까? 지난번 제사 때 올린 배가 썩어 있던 것도 형님이 돈을 아끼려다 그런 것임을 제가 모를 줄 알았소? 이것은 사실 박씨 부인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가정사였다. 최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둑이 알 리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설마 정말 동생인가? 칠성이는 기세를 몰아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림자 속에 숨어 호통을 쳤다. 내 오늘 저승에서 염라대왕께 특별히 말미를 얻어 형님의 그 못된 신보를 고쳐놓으러 왔소. 내 아내를 괴롭히고 내 재산을 탐내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형님의 3대 독자 아들놈을 대신 데려가려 하오.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최 주사는 혼비백산하여 마당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동생, 아니 신령님, 내가 잘못했네. 내 다시는 재수 씨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게. 하인들도 모두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렸다. 칠성이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소리쳤다. 당장 물러가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 집 대문 쪽으로 머리도 두지 마시오. 만약 또다시 헛된 욕심을 품었다가는 내 밤마다 형님 꿈에 나타나 춤을 추리다. 최 주사는 알겠네, 알겠어 를 연발하며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인들과 함께 주랭랑을 쳤다. 대문 밖으로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박씨 부인과 칠성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고요가 찾아오자 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휴, 10년 감수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칠성이는 서둘러 도포를 벗고 원래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훔치려던 돈꾸러미를 내려놓고 도망치려 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박씨 부인이 그를 불러세웠다. 잠깐 기다리시오.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내왔다. 그리고 칠성이가 훔치려 했던 돈꾸러미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쥐어주었다. 많이 놀라고 배도 고플 터인데 이것 좀 드시고 가시오. 그리고 이 돈은 내 남편 역할을 해준 품값이오. 당신 덕분에 짐승만도 못한 아주버님을 쫓아내고 내 명예를 지켰으니 오늘은 당신이 내 은인이오. 칠성이는 멍하니 밥상을 바라보았다. 평생 도둑질과 멸시만 당하며 살아온 그에게 따뜻한 밥상과 은인이라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는 국밥을 허겁지겁 먹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부인 죽을 죄를 지은 도둑놈에게 어찌 이리 잘해주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는 법이오. 당신도 본래부터 도둑은 아니었을 터. 오늘 밤 보여준 기지와 담력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오. 부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새 삶을 찾으시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큰 절을 올렸다. 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의 집에는 기이한 일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마당에 장작이 수북하게 패여 있거나 물독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날이 많아졌다. 가끔은 대문 앞에 산토끼나 꿩 같은 산짐승이 놓여 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의 지성이 하늘에 닿아 우렁각시가 다녀간다고 수군거렸지만 박씨 부인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최 주사는 그날 밤의 충격으로 알아눕다가 결국 욕심을 버리고 낙향하여 조용히 살았고 박씨 부인은 누구의 방해 없이 평온하게 가문을 지켰다. 세월이 흘러 박씨 부인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 상여를 매겠다고 자청한 건장한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인근 장터에서 제일 가는 포목상으로 성공한 칠성이었다. 그는 박씨 부인의 무덤 앞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절을 올렸다. 부인 덕분에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저승 가시는 길 부디 평안하십시오.